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11월 28일 강의에 대한 영상인데 조금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꾸준히 메이크업을 하려고 강의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몸 상태 회복 속도라든지 뭐 그동안 밀려 있었던 다른 일들 그냥 얽혀 있어서 그렇게 강의 영상 녹화 속도가 빠르진 못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대면 강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속도로 회복을 하면은 12월 5일부터는 강의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주가 우리 강의 마지막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학기 말에는 꼭 대면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서 끝내도록 합시다. 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강의 노트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개방 경제, 거시 경제학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커리큘럼에서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때 국제금융론 수업을 들으시는데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경제학 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3학년 1학기 때 열리는 국제무역론과 3학년 2학기 때 열리는 국제금융론 수업을 분명히 들으실 건데요. 이 두 강의 중에서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이랑 좀 더 관련이 깊은 과목이고, 국제금융론은 이 지금 배우시는 거시경제론과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국제무역론이 미시 경제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면 국제금융론은 거시경제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셨던 ISLM, 뭐 AD, ACE 모형들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개방경제에서 환율이라든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경상수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거시경제의 어떤 균형을 국제적인 환경에서 확장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아주 수업을 잘 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국제금융 수업 듣기 전에 거시경제에서 한번 맛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발생을 했으니 어쩔 수 없죠. 필리스 국선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도 사실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 쉽진 않아요. 난이도를 많이 낮추진 않았습니다. 저도 교수로서 어떤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제가 지난 5년, 6년 동안 같은 과목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습득한 평균적인 수강생의 수준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 열심히 하면은 따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 그렇게 낮추지 않았습니다만은 강의 속도는 많이 늦춘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가상의 과목으로 거시경제론 2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거시경제론의 뒷부분 이야기들 뭐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이라든지 미시경제학 기반의 거시경제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거시 건전성 정책과 같은 최신 이제 거시경제학의 이론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전 세계 명문대학들 혹은 한국의 명문대학들에서도 한 학기 동안에 가르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거시경제학 수업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1년 과정으로 가르치곤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충남대학교에는 미시경제학 2라든지 거시경제학 2와 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좀 고등한 내용들, 조금 어드밴스된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학과와 우리 무역학과에 있는 경제학 전공 교수님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대안이 있죠. 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4학년 과정에 개설이 된 무역학 특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픈 코스예요. 그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저나 정기용 교수님이나 뭐 신상한 교수님
혹은 오근혁 교수님 같은 경제학 전공 교수님들이 가르치신다면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좀 심화된 내용들 혹은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 이론상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멀리 보면 행시라든지 뭐 외무고시, 입법고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강원이라든지 수출입은행과 같은 어 소위 말하는 A매치 금융권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우리 충남대학교의 커리큘럼 내에서 최대한 관련 강의를 소화하는 게 교수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러게 이제 저희 장기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대학에서의 아웃풋을 이야기할 때 어느 직장에 취직했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저는 그 이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좋은 직장이라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 많은 돈 받아가면서 일하는 직장을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충남대학 교수 같은 직업이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좀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그런데 스트레스 덜 받고 일할 수 있는 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높은 랭크의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인 것 같습니다. 업무 난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같은 혹은 뭐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 같은 좋은 국가기관에 들어가시면 업무 난이도는 웬만한 금융기관이나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편일 겁니다. 부속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급이 되면은 제가 일당 백이 되어서 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정책이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나가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인 한 명을 갈아 넣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5급부터 고위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밑에 분들을 진두지휘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위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근데 이제 뭐 행시나 사시 좀 일찍 통과한 친구들은 20대 후반부터 이제 그런 일을 맡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들보다 불과 몇 살 많은 나이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미숙한데 주어지는 태스크는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자살도 많이 하고 5급, 4급 공무원들 중에서는. 하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인정도 받고 사회적으로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초임 검사가 4급인데 되자마자 이제 50대, 40대 중진분들이 영감님 하면서 모십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제 5급 행정사무관으로 있었지만은 6급 주사님들이나 7급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는 게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스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요. 좋은 곳으로 배출해 드리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과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퍼를 드려야겠죠. 거시경제론이 그 중에 한 과목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시절에 거시경제학 1, 2, 그때 저희 학교는 2까지 있었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1, 2 과목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많이 행복했습니다. 머리는 쥐가 날듯이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수식을 부여잡고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과 끙끙거리면서 한 줄 한 줄 해결해 나가야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껴서 상당히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강의 노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앞서서 배운 AD, AS 모형 중에서 AD 곡선과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AD 곡선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식이 있죠. IS 커브와 LM 곡선에서 LM 곡선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 고전학파의 이분법에 대한 확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의 이분법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화폐 부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즉, 모든 실물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모든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이 되므로, 두, 각기 다른 부분은, 각기 다른 차원은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고정학파 이분법입니다. 고정학파 이분법을 다르게 설명한 거는 이제, 머니 뉴트럴리티,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개념이죠. 써보면서 해볼까요? 고정학파 이분법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화폐의 중립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칠 뿐, 뭐 실업률이라든지 산출량 같은 실질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유케인지안 혹은 케인지안 학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화폐의 비중립성, 머니 논 뉴트럴리티라고 하는 반대 개념으로 케인지안 학파는 주장을 하죠. 즉 통화량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출량이나 실업에도, 즉 단기 균형 수준, 단기 산출량 수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화 정책은 실질 변수를 변화시키는 정책적인 유효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화폐의 비중립성이고요. 이에 반대해서 고정학파는 단기적으로는 너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물가의 변화만 있을 뿐, 영속적인 물가의 변화만 있을 뿐, 실업이나 산출량 같은 거는 장기 산출량 수준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통화 정책은 아무런 정책적인 효용성을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이 고전학파의 이분법 내지는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누가 맞는지 솔직히 정답은 없고요. 단기적으로 네 말이 맞고 장기적으로 네 말이 맞다라는 황희정승과 같은 이상한 궤변적인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필립스 곡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견을 더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제 목소리 크기가 많이 돌아왔죠? 아직 목소리의 어떤 톤이라든지 코이밍의 소리는 여전합니다만은 조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에게 온 가장 큰 부작용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걸렸을 때에도 한 두 달 정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집에서 내려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런 커피 맛이 느껴지지가 않고 오직 쓴맛만 느껴지더라고요. 산미가 굉장히 강한 라이트 로스팅 커피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꽃향기라든지 과일향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상당히 슬프고 괴롭고 참담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독감 주사도 꼭 맞으시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가능하시면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존재하는 아주 짧은 시계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계열 구간에서는 충분히 강한 경기 변동이 발생을 하고, 그 말은 장기 산출량과 단기 산출량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산출량 갭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산출량 갭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완벽하게 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시장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의 어, 불공평함이 존재해서 가격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볼 수 없는, 즉 경제 주체로 하여금 합리적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장 불완전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즉 가격 변화 수준과 혹은 가격 변동성 수준과 산출량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단기 공급 곡선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즉 물가 수준이 오르면 산출량 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경제학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의 또 다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실증 분석 결과이자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럼 실업이 무엇을 의미하냐? 산출량 갭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량 갭이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로 존재해서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과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떤 방향으로 갭이 발생하든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호황일 경우는 단기 산출량 수준이 장기 산출량 수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기 산출량 수준을 변화율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되겠죠. 즉, 지금 우리가 총량 개념과 변화의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물가 수준은 총량 개념입니다. 한 나라의 총 물가 지수가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수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변화율 개념으로 바꾸면 year to year,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변화했다. 이런 식의 변화율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한 나라의 산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기의 산출량이 뭐 50조 원, 60조 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전기 대비 산출량이 몇 퍼센트 변화했다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필립스 곡선은 변화율 개념으로 조금 더 널리 통용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변화했다. 그런데 그것이 플러스로 변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5% 증가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플러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수준, 즉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수준 혹은 통화 정책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대략 2%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높게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플러스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 챕터였나요? 단기 총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마지막 부분에 도출할 때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 간에 존재하는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플러스 인플레이션 갭은 플러스 산출량 갭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산출량 갭도 플러스라는 소리인데 산출량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 혹은 단기적인 지금 현재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은 물론 현재 추정된 경제 성장 수준의 피드백 받아서 매년 변화하긴 합니다만은 대략 2%대 초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현재 올해의 경제 성장 수준이 낮다면 마이너스 산출량 갭이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현재 경제 성장률 수준이 높다면 플러스 산출량 갭이 되는 겁니다. 경기 호황 같은 경우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고 혹은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죠.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구두창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 비용이라든지 혹은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긋나게 즉 조금 더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죠. 그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우리의 실질 임금이 감소합니다. 뭐 화폐 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질 임금은 우리의 명목 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건데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은 부모 파트만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경직적으로 묶여 있는 임금 계약 구조에 의해서 묶여 있는 우리의 임금은 매달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감소해서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되는 즉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명목 변수 변화가 우리의 실질적인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단기 산출량 수준이 장기 산출량 수준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산출량 갭 혹은 인플레이션 하락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는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산출량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은 생산 활동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 수준이 하락하겠죠. 이게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전체적인 실질 임금이 혹은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감소하게 되어서 역시 소비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인 비용은 경기 호황에서든지 경기 불황에서든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나쁘고 실업도 나쁜 거잖아요. 둘 다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그 경기 지나친 경기 호황도 좋은 것은 아니고 지나친 경기 불황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 정책 당국자들은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도 부여받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같은 게 경기 변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커지니까요.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인 상황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인플레이션 혹은 실업 혹은 경기 호황, 경기 불황. 이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인생지사 세옹지마 비슷한 그런 거시경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고 실업도 잡는 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립스 곡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는 상충 관계,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이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충 관계라 함은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면은 실업을 잡지 못하고요. 실업을 잡고자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립스 곡선은 필립스라고 하는 한 경제학자가 미국의 몇십 년간의 장기적인 매년 인플레이션, 뭐, 1960년에 인플레이션율이 있고, 1960년 실업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해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하나의 페어와이즈, 하나의 짝으로 만들어서 2차원 평면상에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장기적으로 음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발견을 한 거죠. 그,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 존재하는 네거티브, 음의 상관관계를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근데 실업은 언제 증가해요? 실업은 경기 불황기에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하겠죠. 즉 실업률과 산출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한 나라의 실업률은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이고. 자, 단기 총 공급 곡선 대충 이런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필립스 곡선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냐 그러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그려져 있고 이 U라고 하는 실업률이 그려져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놈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실업률은 감소할 테니까요.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산출량 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즉슨 실업률이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이 점점점 활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이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얘랑 얘는 산출량과 실업률 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인 총 공급 곡선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필립스 곡선을 굳이 왜 얘기하는 것이냐? 몇 가지 경제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필립스 곡선이 정말 말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변화가 실업률 변화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어, 고전학파와 케인지안 학파가 모두 동의하는 바로 통화량 혹은 통화 정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통화 정책이 물가 수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업률과 같은 산출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실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에서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총수요 곡선을 변화시킴으로써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과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필립스 곡선이 이러한 상충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지지. 단기의 총 공급 곡선입니다. 장기의 총 공급 곡선과 상응하는 필립스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변화해봤자 뭐 P0, 파이 제로, 파이 1처럼 명목적인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아무리 커봤자 실업률은 U 바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즉슨 산출량 수준이 Y 바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죠. 산출량 갭이 정확하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산출량 갭이 제로가 된다는 거는 실업률 수준이 장기적인 잠재적인 성장률 수준에서 결정되는 실업률과 정확하게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의 산출량 갭이 제로라고 해도 실업률이 제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항상 플러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실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이 있습니다. 뭐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이런 식으로 실업의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실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건설업이 쉬잖아요. 한겨울에 아파트 건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사고 위험도 높고 외부 활동이 이제 자제되는 시기니까. 그럴 때는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쉽니다. 또 겨울에는 농민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겨울에는 쉬십니다. 땅이 얼어 있으니까 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제 순환 주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혹은 뭐 자발적 실업 같은 것들, 내가 나의 위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같은 것들,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즉 경기가 좋을 때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나쁠 때 실업률이 높은 건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기 변동 순환 주기와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든지 한번 커리어를 전하고 싶다든지 이런 실업은 산출량 갭이 제로인 순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입니다. 때문에 실업률 수준은 유바, 항상 플러스로 존재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실업률 수준이 명목 변수인 인플레이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수준에서의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직적인 필립스 곡선은 화폐의 중립성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수직일수록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상충관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 왜 다 지워지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첫 번째 필립스 곡선과 이러한 두 번째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을 뭐 U 바라고 할게요. 지금 실업률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U0까지 실업률 수준을 낮추고 싶습니다. 실업률 수준을 낮춘다는 건 무슨 의미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기 산출형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실업률 수준이 떨어지니까.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음, 왜다 항상 같이 지어지냐 얘네들. 얍, 얍. 정책 목표가 U 바에서 U0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 도구로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증가해서 결국 실업률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고 이것이 정책 목표죠.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을 높여서 결국 인플레이션 수준이 증가되는 두 가지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부작용에 해당이 되죠. 정책에 대한 부작용 혹은 정책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 비용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냐? 혹은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파이 1만큼, 델타 파이 1만큼 발생하는지 아니면 델타 파이 2만큼 조금 더 큰 폭으로 발생을 하는지 필립스 곡선이 얼마만큼 누워 있는지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보면은 마치 누워 있는 필립스 곡선이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나 만약에 정책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게 된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끌어내리는 게 된다면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요.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필립스 곡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P0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가 수준을 하이 원만큼으로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겠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수직적인 P2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델타 U1만큼 발생을 해요. 그런데 좀 더 누워있는 필립스호스 같은 경우에는 델타 U2만큼 실업률이 발생을 합니다. 즉,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발생해서 델타 U1만큼의 아주 작은 실업률만큼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델타 U2만큼의 아주 큰 실업률을 발생을 시키느냐, 똑같이 델타 파이만큼의 인플레이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상충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책 당국이 직면하는 상충 관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단기에는 어,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가정되므로 그리고 우하향하는 총 수요 곡선 항상 고정되어 있죠.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총수요 곡선이 증가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이 감소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는데 실업률은 감소하니까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다만 장기에서는 수직의 총 공급 곡선, 산출량 수준은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결정된다라는 고전학파의 공급 산출량 결정 이론을 받아들여서 수직의 총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에 의해서 거시경제의 균형이 달성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오직 물가의 상승만이 있을 뿐 산출량은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직의 필립스 곡선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필립스 곡선이 평평해진다.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죠. 어, 통화 정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필립스 호스의 평평해지면 평평해질수록 더 많은 실업률의 형태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뭔가 도출된 연역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이론이 아니라 필립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통계적으로 도출한 통계적인 실증 분석 결과라는 겁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단기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귀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뿐 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충관계,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찾아봤듯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의 크기를 추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상충관계를 계량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필립스 곡선을 한번 수식으로 같이 도출을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먼저 단기 총 공급 곡선이 필요합니다. 단기 총 공급 곡선은 변화율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절대 수치의 개념으로 항상 단기 총 공급 곡선을 표현했었는데 이것을 변화율 개념으로 바꿔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즉,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우리가 그건 뭐였어요? 이것부터 그려볼까요? 원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총 단기 총 공급 곡선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게 0이 되면은 장기 총 공급 곡선의 모양으로 회귀하게 되니까요. 요것을 변화율의 개념으로 바꿔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그 나라의 경, 인플레이션 T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라고 아래 첨자를 한번 써봅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율에서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뺀 거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나라의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여기 보시는 요 식입니다. 즉, 요 놈은 변화율 개념으로 표현한 산출량 갭이 되겠죠. 그 요 놈은 인플레이션 갭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식은 산출량 갭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쿤이라는 경제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산출량 갭과
실업률 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결정되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연 실업률 개념은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자연 실업률만 가지고도 하나의 챕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냥 자연 실업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결정되는 실업률 수준이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반드시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도 항상 실업률은 존재하니까 실업은 존재하니까요. UT는 지금 현재의 실업률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달성된 경제 성장률 하에서의 실업률 수준이에요. 이 현재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실업률 갭으로 표현한다면 이 두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현재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경제 활동이 증가해서 생산 활동이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현재 실업률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의 공통적으로 표현된 항이 요 놈이에요. 요 두 놈을 합쳐버리면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오쿤의 법칙을 2번이라고 하고 단기 총공급선을 1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해서 산출량 갭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아이고 ET의 파이는 알파분의 1에 마이너스 베타의 UT 마이너스 UN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의 UT 마이너스 U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과 실업률 갭 간의 관계성을 완벽하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둘 다 0보다 큰 수고요.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갭과 실업률 갭 간에는 항상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필립스 곡선인데 우리가 도출한 필립스 곡선은 단순히 IT, 즉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음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고등한 수준의 필립스 곡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필립스 곡선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요 마지막 식처럼 도출을 했어요. 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뭘까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바로 요 놈입니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즉 알파와 베타가 변하면 이거는 계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정이 되는 값인데 이 추정치가 세월이 변하면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가 달라지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인플레이션 갭과 실업률 갭 간의 상충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상충 관계는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실업률 갭으로 표현한 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알파랑 베타예요. 다음 시간에는 알파, 베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이것이 변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